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무료 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교시 사회복지 실천의 제2영역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제18회 시험에서는요, 신개념 문제가 2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2문제나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 다음 이제 깊게 출제, 그러니까 그간에 나왔던 기출 논점에서 나왔던 25문제 중에 23문제에서 깊게 출제된 거,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된 게 1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5문제에서 22문제가 기출 논점을 잘 간파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답이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막 튀어오르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22문제면 88점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출 논점에서 나오고 있는 이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60점을 넘기기는 쉬운 거예요. 자, 근데 이 19회 시험에서는요, 25문제 전체가 기출문제가 나왔던 논점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다만 한 문제만 나왔던 부분인데 깊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찍든 어떻든 틀렸다 하더라도 24문제가 충분히 기출 논점을 통해서 문제가 풀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회 시험이 합격률이 그래서 높았던 거예요. 쉬웠던 시험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20회 시험에서는 당연히 합격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합격률이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출 논점에 근거해서 6080 법칙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점 잘 염두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럼 이제 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요, 크게는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가 집단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제일 앞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나와 있고요. 제일 뒷부분에 기록과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 평가는 우리 실천 과정에서 어떻든 이제 형성평가도 있고 이제 총괄평가도 있는 거잖아요. 이 평가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실천 기술론에서는 문제가 꼭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인데요. 이 전문성은 그간에 13회까지 문제가 나오다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19회 시험에서 나와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번 나왔던 부분은 다시 튕겨 나온다. 물고기가 튀어나왔던 자리는 다시 물고기가 튀어나온다.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요. 자, 요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성과 그리고 예술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즉, 과학적 기반과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전문직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성이 예술성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과학성, 예술성 모두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결국 사회복지사는 이 과학성과 예술성을 통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기반의 요소들과 예술적 기반의 요소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논점이니까 다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모델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 모델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기둥 이 모델인데 모델은 정신 역동 모델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천론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자, 이 COS에서 우리 실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 우회 방문원들이 이제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뀌게 되고 뭐 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우회 방문원들이 무급이었는데 유급으로 바뀌었죠. 언제? 1900년에. 그리고 1905년에 카버트. 그죠? 그다음에 1915년 플렉스너. 그죠? 자, 1915년에 이 플렉스너가 우리 사회복지 전문지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1917년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께서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했죠. 사회진단. 그러면서 우리도 치료자야, 우리도 전문가야. 즉 치료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접목시켜 버렸어요. 그게 바로 진단주의, 사회진단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단주의학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진단주의학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이론으로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아까 리치먼드 선배님이 우리도 치료자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주의학파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모델이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이 정신역동 모델은 이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이걸 사용하다가 진단주의학파가 그 다음에 만든 거 심리 사회 모델입니다. 그죠? 심리사회 모델. 심리사회 모델은 진단주의학파 이제 이 이론을 체계화, 이 모델을 체계화한 것은 플로렌스 홀리스가 이걸 이제 체계화했죠. 뭐 그 전에 이제 해밀턴이나 뭐 이런 학자들이 이제 어떻든 이론의 정착에 다 기여하게 되는데 다 진단주의학파거든요. 이 진단주의학파에서 만든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정신역동 모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제중심 모델, 그 다음에 유기개인 모델, 그리고 역량 강화 모델. 자, 이렇게 6개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거기다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이것도 2줄 정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신역동 모델부터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해요. 자, 이 정신역동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죠? 즉 정신역동 모델이 누구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바로 진단주의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정신역동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기반하는 게 진단주의니까 진단주의학파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기능주의학파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기능주의는 오토랭크가 인지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신역동 모델이 그러니까 기능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신역동 모델은 자기 분석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용이합니다. 자, 그 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 정신역동 모델의 개인 목표는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이 과거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경험,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 향상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치료적 처방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정신역동이론에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가 의식이고 떴다 잠겼다 하는 부분이 전의식이고 완전히 잠겨있는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신적 자각 수준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모두 다 무의식으로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현재 증상이 과거의 그 경험, 그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든 거예요. 자, 자기 통찰, 통찰력 증진, 통찰력 향상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역동 모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개입 기법들입니다. 특히 이제 자유현상,
꿈의 분석, 이런 것들은 정신역도 모델의 개입 기법이다. 아예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아셨죠? 훈습 또는 직면, 그리고 명료화, 해석, 그리고 전이와 역전이. 그러니까 전이와 역전이는요, 실천론에서 관계론에서는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공부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정신역도 모델에서는 전이와 역전이를 개입 기법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신역동 모델의 한계점을 생각해 보면, 단기간에 해답을 원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권장하기가 어렵게 되죠. 이건 장기 치료입니다. 장기 치료. 그 다음에 통찰력이나 문제인식 또는 이해가 결핍되거나 미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신역동 모델은 통찰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자기 분석이 가능한 사람이나 또는 자기 분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자기 분석을 통해서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세요. 자, 그다음에 심리사회 모델로 가게 되면, 심리사회 모델은, 자, 여기 심리사회 모델은 요거거든요. 심리와 사회 모델이니까 심리 사회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심리가 뭐예요? 심리가 인간이에요. 사회가 뭐예요? 사회가 환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 속의 인간, 요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즉, 인간이 뭐예요? 개인이에요. 환경이 뭐예요? 사회적 상황이죠. 상황, 사회. 즉, 상황이죠. 상황. 그러니까 상황 속에, 자, 요거 빼고 상황 속에 뭐 개인 또는 환경 속의 인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보게 되는 절충주의입니다. 절충주의. 자, 그러면 이 개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 개별성,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다각성으로, 다원성, 개별성과 다원성 모두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인간에 대한 개입, 이 인간에 대한 개입이요. 자, 인간에 대한 개입이 직접적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개입이. 자, 여기 이제 인간의,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개입, 이게 직접적 개입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환경에 대한 개입이 간접적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구분한 효시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처음으로 여기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 과정론 공부할 때 개입은 둘로 나뉘었잖아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바로 여기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던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직접적 개입에 이제 6가지가 나오잖아요. 직접적 개입에 6가지. 자, 요거 지시하기. 지시하기는 직접 영향력이죠. 제안이나 충고. 그죠? 사육사가 의견을 말해주는 거. 자, 이게 말은 직접 영향력이죠. 지시하기죠. 그 다음에 탐색, 묘사, 환기입니다. 탐색, 소고, 환기가 아니라.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고찰이죠. 즉 성찰이에요. 고찰, 성찰, 고찰. 그 다음에 고찰. 3가지는 다 고찰이에요. 얘는 인간, 환경 모두 고찰하니까 인간, 환경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발달적 고찰. 그 다음에 유형, 역동성 고찰. 이렇게 개입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이건 다양한 이론들을 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 나오는 게, 자, 이 이론을 한마디로 떠받치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수용, 그 다음에 자기결정,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소셜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 자, 요게 이제 이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인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정신분석이론, 그 다음에 심리사회 이론. 이 심리사회 이론은 누구 겁니까? 에릭슨 거잖아요. 에릭슨은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자아심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을 받은 대상 관계 이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심리에 대한 설명을 위한 이론이라면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이 생태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론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이론, 그 다음에 인류학, 그 다음에 역할 이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이론들이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준 거죠. 그죠? 심리사회 모델이 이런 이론들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이런 이론들이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준 거죠. 심리사회 모델이 한마디로 이런 모델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거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심리사회 모델의 계획기법 따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은 그 정신역동 모델에 해당되는 계획기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런 계획기법들이 정신역동 모델의 계획기법이구나. 이렇게. 자, 근데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기법들 중에서 이 재보증은 재보증 자체로 알고 있어요. 재보증. 재보증은 뭡니까? 재확신. 재확신이죠. 재확신. 또는 이건 이제 안심기법이라고 합니다. 등심이 아니라 안심. 내가 보증해줄게 라고 하는 말은 안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심기법입니다. 재확신, 안심기법. 자, 이 재보증은 현실에 기초합니다. 현실에 기초.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막 그냥 황당한 얘기로 이제 안심시키면 안 되죠.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알았죠? 6080 법칙을 가지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시험에 나온 것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보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보증.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가 이제 뭐 격려나 또는 초점화나 환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계획기법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뭐 그게 뭐 심리사회 모델의 계획기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계획기법들은 그냥 이 계획기술로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모델로 가야 하는데요.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론과 행동주의론의 결합이죠. 간혹 행동수정 모델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행동수정 모델은 인지론 빼고 우리가 공부했던 행동주의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스키너, 반두라. 알았죠? 그걸 가지고 적용시키면 되고. 자, 근데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할 때에는요. 인지와 그 다음에 인지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비합리적 신념, 인지적 오류, 자기 패배적 사고를 변화시켜서 감정과 행동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인지행동 모델은요. 인지행동 모델은 얘는 구조화 접근이죠. 그죠? 구조적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접근이에요. 교육적 접근입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제중심 모델로 가게 되면 과제중심 모델은 교육적 접근은 아니죠. 구조화된 접근은 맞지만. 그죠? 구조화된 접근. 이 구조화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단계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모델은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거든요. 앨리스의 합리 정서. 그죠? 합리 정서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백의 인지 치료. 요거. 자, 앨리스의 합리 정서 치료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을 이제 초점을 두죠. 비합리적 신념. 여기서는 비합리적 신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상한 나라 앨리스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앨리스의 합리 정서 치료다. 근데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막 자기 독백을 해요. 자기 독백. 이 자기 독백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죠?
LS의 합리정서 치료. 자, 그거. 그다음 이제 인지치료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 사고가 생기는데 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핵심 믿음과 중간 믿음. 그죠? 근데 핵심 믿음이 중간 믿음에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주죠. 이 자동적 사고는 긍정적 자동적 사고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부정적 자동적 사고. 그게 바로 뭐다? 인지적 왜곡이다. 그죠? 인지적 왜곡. 자, 근데 이 인지적 왜곡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물어보죠. 물론 이제 이 비합리적 신념에도 이걸 물어봤어요. 인행사. 이게 11회 때 아마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음 주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비합리적 신념은 반드시, 절대로, 모든, 완전히 꼭 뭐뭐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든 그게 시험에 인행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인지적 왜곡은 우리 시험에 이건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자, 요거 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기법들, 여기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문제가 인지행동 모델 자체에서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기법들이 이제 시험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모델 하나에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이 모델에서는요, 각 모델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인지행동 모델은 얘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행동주의 기법까지도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행동주의 기법까지. 우리 인행사에서 공부했던 뭐 정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강화, 부적 처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기법은 이제 경험적 학습이나 역설적 의도, 그다음에 인지 재구조화, 그리고 체계적 둔감화. 자, 이 체계적 둔감화만 좀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체계적 둔감화는 어떤 원리를 적용한 겁니까? 이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한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고전적 조건화, 그죠?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좀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 우리 시험에 또 타임아웃이 나왔잖아요.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정적 강화 원리를 적용한 겁니까? 아니죠. 이거 봐요. 부적 처벌의 원리를 적용한 거죠. 이 타임아웃은 이거 봐요. 타임아웃은 격리거든요. 격리. 형이 동생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싸우면 형과 동생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 형을 장난감이 없는 방으로 격리시켜요. 자, 그 말은 뭐예요? 그거는 강화입니까? 처벌입니까? 처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적 처벌이죠? 왜 그래요? 유쾌한 작을 제거했잖아요. 장난감이 없는 방으로. 그죠? 유쾌한 작을 제거했기 때문에 부적 처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기술련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자, 근데 이러한 인지행동 모델은 지적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성이 제한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인데, 여기 이제, 자, 이거 과제 중심 모델은요, 이거 통합 모델이에요. 리드와 앱스타인 선배님이 약 3년간 이 모델을 설계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근데요, 이 과제 중심 모델은 펄만 선배님의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았죠?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건 시험에 이미 나왔죠. 영향을 받았다 해가지고. 근데 이 과제 중심 모델은 3년간 이 모델을 설계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검증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경험적 기초라고 하죠. 경험적 기초. 경험적 자료를 더 중시 여깁니다. 발달 이론보다 경험적 자료를 더 중시한다. 즉, 검증된 이론을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론 자체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론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검증된 이론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걸 이제 중시 여기고요. 이건 이제 단기 치료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 단기 치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과제 중심 모델에서 중요한 거 우선 이 표적 문제. 표적 문제 우리 그 실천 과정론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나오는 용어들 표적 문제, 계약서 작성, 목표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다 과제 중심 모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 표적 문제는 2가지 내지 3가지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정하죠? 이거를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여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플러스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인정한 것이야죠. 즉 이 말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뭐 한 거예요? 동의한 거죠. 동의. 즉 합의한 거죠. 합의. 요게 이제 표적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 이 과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과제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사회복지사의 과제도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도 클라이언트 플러스 사회복지사의 동의입니다. 즉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 과제에서 하나만 더 뽑아서 이건 면접 중뿐만 아니라 면접 안에서뿐만 아니라 면접 밖에서도 행해지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이 3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제 중심 모델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구조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 모두가 맞는데요. 얘는 구조적 접근만 맞아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접근. 얘는 교육적 접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과제 중심 모델에다가 이 구조화된 접근. 그러니까 얘는 구조화된 접근. 구조화된 접근은 단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단계 어떻게 해요? 시작과 그 다음에 끝에 종결이 있다. 그죠? 시작과 종결을 바꾸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종결 이전에 뭐를 해요? 실행. 즉 개입하고 종결했겠죠? 실행이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개입 이전에 뭐예요? 계약서 작성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만 이제 외우면 된다고 했죠. 뭐? 표적 문제 선정. 즉 문제 규명 단계. 그죠? 요거. 그래서 이제 문제 규명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해야 할 거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예비적인 신속한 초기 사정은 어디서 해요? 바로 문제 규명 단계. 그죠? 여기서는 단기 치료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단기 치료이기 때문에 신속한 사정을 문제 규명 단계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문제 규명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좀 더 깊게 사정하는 것은 이제 실행 단계로 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위기개입 모델로 가게 되면, 자, 위기개입 모델은,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여기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자, 그러면 위험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위기는 위험과 그 다음에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달라지죠? 자, 여기 지금 위험 사건인데요. 이건 사건. 지금 위험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위기 사건을.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반응. 어떤 사람은 이거를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도전. 또는 이제 이것을 기회로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험으로 생각해요. 위험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또는 위협으로 인식해요. 위협적인 상황. 또는 상실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차이가 발생된 거냐면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발생된 거예요. 자, 이러한 인식 차이는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도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되겠죠. 그죠? 앞으로가 오히려 기대돼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위협, 상실로 이 위기 사건 자체를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죠? 불안해요. 앞으로가. 그죠? 상실로 생각하면 슬프겠죠. 슬픔. 즉 이와 같이 인식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인식 차이가 정서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모델에서는 위험 사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험 사건에 대한 반응, 각자의 인식 차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이걸 위협, 상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파괴적인 길로 오는 겁니다. 파괴적인 길. 자, 여기는 건설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건설적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여기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로 오는 사람들은 무력감을 초래하는 거예요. 무력감. 그래서 위기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는 무력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럼 그냥 맞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 위로 가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밑으로 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기.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끄집어 올려야 돼. 근데 이 끄집어 올리는 걸 어디까지 끄집어 올리면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기.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이 바로 위기개입 모델에 있어서 개입 목표가 되는 거예요. 위기개입의 목표가. 자, 어떻든 이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얘는 시간 제한적인 겁니다. 시간 제한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72시간이 결정적 시간이고 4주, 6주 안에 위기가 해결될 수 있어야죠. 위기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죠? 인식 차이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위기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무력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죠?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위기개입 모델에서 우리 곤란 있잖아요. 곤란 선배님. 곤란 선배님, 이름도 곤란하셔요. 이제 얼마나 곤란하셨으면 위기 발달 단계를 제시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위험 사건. 그죠? 맨 처음에 위험 사건이죠? 위험 사건. 위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약해지죠? 취약 상태가 돼요. 취약 상태. 그죠? 그리고 취약 상태에서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촉발 요인이 발생돼. 그러면 위기 단계로 뚝 떨어지죠. 거기서 회복하면 재통합 단계, 회복 단계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발단 단계 5개 단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이 위기개입 모델에서는 과거에 초점을 둔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럼 감정에는 부차적인 겁니까? 아니죠. 감정도 다루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모델을 끝낸 거거든요.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2줄 나왔다고 했는데 이건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로저스가 만든 모델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하면 현상학 이론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현상학 이론은 뭐였죠? 지금 여기, here and now, now and here. 지금 이곳, 지금 여기. 이걸 중시 여기죠. 그죠? 과거의 경험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현재 그것을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현상학 이론에서 특히 이제 현상학 이론은 비지시적 기법이다. 비지시적 기법.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사회복사는 치료자는 역할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으로 갑니다. 이제 가족 모델 봤고요. 이 모델에서는 이제 한 문제씩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해야죠. 그 위기의 종류. 위기의 종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족 문제 사정. 자, 이 가족 문제 사정 도구 있잖아요. 그 사정 도구 잘 알고 있어야죠. 생애 주기표. 자, 가족 사정 도구에서 생애 주기표. 이거 생애 주기표를 뭐라고 해요? 생활 주기표. 요거 이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가족 지도를 통해서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한다. X. 가족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생태도를 작성한다. X.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것은 뭐예요? 생애 주기표. 여기다 이제 가족을 붙여도 상관없죠. 가족 생애 주기표 또는 가족 생활 주기표. 이 도구를 가지고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계도하고
가계도, 그 다음에 생태도, 요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거고, 다음에 이제 가계도, 생태도는 사회복지사 혼자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린다는 거, 함께 그림.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생활력 도표 있죠? 생활력 도표는 얘는 종단적 생활 사건, 그죠? 종단적 생활 사건이죠. 즉 생활 사건을 쭉 시계열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쭉 정리하는 표가 바로 생활력 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또는 사회적 관계망 격자. 자, 요거는 사회적 지지죠? 사회적 지지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가족 조각. 이 가족 조각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기법인데, 얘는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가족 규칙을 자꾸 시험에 냈거든요. 이 가족 규칙은 가족 조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조각을. 예. 물론 이제 이 가족 규칙은요, 우리 시험에 이제 이게 19회 시험에서 원가족 도표라는 게 나왔어요. 원가족 도표라는 게 나왔는데, 얘 가족 조각도, 자, 요거. 이 가족 조각도, 그 다음에 원가족 도표도 둘 다 경험적, 사태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에요. 알았죠? 얘들 모두 다. 근데, 이 원가족 도표를 통해서도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다? 가족 조각과 원가족 도표로 파악이 가능해요. 19회 때 얘가 삐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걔가 답은 아니었죠. 답은 그냥 가족 조각이 너무 쉽게 답이었었어요. 비언어적 행동 기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공간적, 시각적으로 구상하게 되는 이 가족 조각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보기 지문에 원가족 도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우리 문제는요,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에서 정답이 있으면 그 정답은 이제 기존 논점을 가지고 정답이 만들어졌다면 나머지 들러리로 나오는 애들이 거기에 그간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좀 집어넣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이게 나왔었는데 이거 좀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의 뭐 이론들이나 여러 가지 또 공부해야 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족치료 모델을 좀 다뤄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가족치료 모델은 모델별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민우친 있잖아요.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그 다음에 자, 우리 사티어의 일단 보엔이죠. 보엔의 이제 뭐 목차로 생각해 보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인스버그 부부의 뭐 이제 해결 중심. 여기서는 사람 이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 중심 가족 치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전략적 헤일리의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본대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야기 치료가 있잖아요. 이야기 치료. 자, 얘들은 세대 내 또는 세대 간의 개입입니다. 반면에 가족, 외부 환경에 대한 개입. 그죠? 외부 환경에 대한 개입이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일곱 번째, 가족 옹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여기서 계획기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계 만들기. 그죠? 경계 만들기는 이제 가족 내부 경계선과 관련해서, 자,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부터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 요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경직된 경계선, 즉, 이게 이제 유리된 경계선이죠? 이건 분리된 경계선이죠? 즉, 경직된 경계선이죠? 이렇게. 자, 반면에 여기는 분명한 경계선이죠? 즉, 명료한 경계선이죠? 또는 이걸 유연한 경계선으로도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호한 경계선이죠? 모호한 경계선. 즉, 밀착된 경계선 또는 애매한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와 여기는 얘들은 역기능적인 가족 경계입니다. 얘는 기능적인 가족 경계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계 만들기. 자, 유리된 경계는 가족들이 서로 따로따로 놀아요. 가족 간에 애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니까 가족들을 서로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서로 지지하게끔 만들고 가족들이 어느 정도는 서로를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이쪽으로 와요. 자, 모호한 경계에서는 너무 개입하는 거예요. 사생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족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게끔 해주고 독립성을 갖게끔 해줘야지 분명한 경계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여기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중요한 거 경계 만들기, 합류는 라포 형성이죠. 그 다음에 실현, 균형 깨뜨리기, 긴장 고조시키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과제 부여랑. 예. 제가 지금 외우듯이 우리 선생님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가족지도까지 나왔으니까 가족지도까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가족지도도 민원진의 구조적 가족치료의 계획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엔으로 가게 되면은요. 자, 부엔. 자, 이 부엔은 다세대 가족 치료잖아요. 부엔. 피는 못 속여! 였죠. 즉,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아분화입니다.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아분화. 자, 피는 못 속여.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원가족이 이제 키워드이고요. 이 원가족으로부터 뭐 한다? 분화한다. 이 자아분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아분화 수준이 떨어지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좋은 말이 나와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쁜 말이 나와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의 계획 기법은 우선은 다세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계도잖아요. 근데 이 가계도는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린다고 그랬죠? 함께 그리면 이게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자기 가족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가족이 이렇구나.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교육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부에는 아예 가족 치료에 참가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족 치료 이론을 아예 공부시키려고 했어요. 교육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칭도 하려고 했어요. 코칭. 자, 이러면 가족들이 탈락. 탈삼각화, 나 전달법, 나 입장 취하기. 이렇게 외우면 되고, 특히 이제 탈삼각화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티어로 가게 되면, 사티어.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지금 훑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 다뤄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인데요. 사티어. 여기서는 사티어는요, 가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 있어서가 가족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나쁜 가족 규칙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를 한번 도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 가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쁜 가족 내 나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쁜 가족 규칙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가족 내에 이러한 가족 규칙. 자, 이 가족 규칙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봤냐면 의사소통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직결되냐면 자존감과 직결돼요. 자존감. 즉 자기가치와 직결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사티어는 일치형과 그 다음에 불일치형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럼 이제 불일치형을 다시 네 손으로 나눈 거죠. 회, 비를 계산하는데 사티어가 싸게 굴면서 회비를 안 내려고 해. 밥은 먹어놓고. 그러면 계산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다. 자, 회유형은 아첨형이라고도 하죠. 자, 계산형은 초이성형이라고도 하고요. 혼란형은 산만형 또는 주의 산만형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서 더 나가야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일단 보면은 여기가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가족 의사소통형. 그 다음에 불일치형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형이야.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기능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티의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불일치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 다 발생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불일치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면 일치형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불일치형을 일치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자존감을 높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자존감 향상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예요? 자존감의 향상이에요. 알았죠? 자, 여기서 이제 자신과 타인과 그다음에 상황 요거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이 동그라미를 존중, X를 무시라고 하면 여기는 다 존중입니다. 혼란형은 다 무시입니다. 아첨형은 자신이 아첨하는 거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나머지는 다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난형은 타인을 막 비난하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타인 무시해요. 나머지는 다 존중하고. 계산형은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만 존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알아야 하고, 특히 이제 여기, 사티어 거는 개입 기법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가족 조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빙상기법도 나왔었어요. 빙상기법. 아까 원가족 도표도 지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가족 그림이나 역할극이나 뭐 이제, 모의가족이나 뭐 등등등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것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역대 기출 우리 이제 저는 1회부터 19회까지 다 분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이게 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티어 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합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개입 기법과 모델을 짝짓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다 외워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온 걸 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았던 걸 외우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조각과 빙상기법은 사티어 거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암기에 자신이 있으면 더 외우면 되는 것이죠. 그죠? 선택과 집중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시험 준비이기 때문에 자,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전문가의 강의를 듣게 되면 그러면 헛다리 짚지 않게 공부를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을 보게 되면 자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질문이 중요하죠. 여기서 변화 질문, 기적 질문, 그다음에 생존, 즉 생존 질문은 극복 질문, 대처 질문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관계성 질문, 척도 질문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하고요. 그 다음 특히나 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탈이론적이고 비교범적인 겁니다. 그죠? 이건 강점 관점이죠. 참고로 여기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얘하고 예. 이 두 가지는 사회 구성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죠. 이걸 잘 기억하고 있고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는 얘는 이것 자체가 강점 관점입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그 질문들을 강점 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질문, 강점 관점 실천을 위한 질문이라고 돼요. 알았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단점, 한계점은 이걸 이제 임시 대응적인 기법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계점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개입 기법인데, 전략적 가족 치료는 원인을 밝히보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가족들이 찾아놓은 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 가족들은 자기들이 만든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된 건 줄 알고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잘못된 방법을 자기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만들어 온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인데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역설적 개입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역설적 개입 또는 역설적 지시라고도 하죠. 지시. 요게 이제 재지기법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역설적 지시는 얘는 치료적 이중 구속입니다. 자, 이 치료적 이중 구속이다. 자, 병리적 이중 구속과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자, 얘와 이 병리적 이중 구속 얘를 이제 구분해야 하는데, 얘와 병리적 이중 구속을 구분해야 한다. 이중 구속은 의사소통 이론에서 이 이중 구속은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 병리적인 의사소통이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병리적 의사소통과 치료적 이중 구속, 병리적 이중 구속과 치료적 이중 구속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병리적 이중 구속은 무엇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실패해요. 하지만 이 치료적 이중 구속은 무엇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공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예를 들면 병리적 의사소통은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철수는, 예를 들어서 철수 아버지가 철수한테 너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평소에는 말 좀 해라, 네 소신 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철수가 얘기하니까 너는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병리적 의사소통이에요. 병리적 이중구속이에요. 이중구속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묶어버린 거거든요. 자, 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철수가 말을 안 해. 얘가 말수가 적어서 말을 안 하니까 아빠가 맨날 하는 얘기가, 사내 자식이 좀 말 좀 해라, 네 소신 좀 말해, 좀 밝혀지지 않냐. 아버지가 자꾸 혼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혼나, 그죠? 말 안 하면 실패해. 근데 철수가 막상 말을 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너는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 얘기했어 또.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을 안 해도 혼나, 말을 해도 혼나, 그죠? 철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병리적 의사소통이에요. 자, 이중구속이에요. 근데 치료적 이중구속은, 이게 역설적 개입이 치료적 이중구속인데요, 여기는 무엇을 선택한다라도 성공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역설적 개입은 크게 세 가지잖아요. 뭐예요? 증상처방, 재지기법, 실현기법. 자, 그간에 증상기법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19회 때 재지기법이 처음으로 등장해버렸어요. 실현기법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죠? 자,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제가 정보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물론 증상, 재지, 실현기법 다 공부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는 치료자의 말을 따라도 성공, 치료자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성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역설적 개입입니다. 특히 이제 이 증상 처방과 실현기법의 차이는, 증상 처방은 저항감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실현기법은 증상보다 더 굳은 체험을 줘서 증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 정도 좀 정리하시고요. 좀 더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이 정도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자, 또 우리 기억해야 할 게 재정의. 재정의는 재규정. 그 다음에 재명명, 재규정. 여러 가지 명칭이죠. 다 똑같은 거죠.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 헨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의 이 재정의를 밀란 학파에서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로 또 유사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순환적 질문하기도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치료는 문제 유연하죠. 그냥 유연하라고 해도 맞습니다. 문제를 빼고 문제의 내재화의 반대말이죠. 문제의 내재화는 저는 우울한 사람이에요. 라면 그건 문제의 내재화예요. 우울이 내 안에 있다. 그죠? 근데 그걸 문제 유연화로 표현하게 되면 우울증이 나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군요. 나와 우울증을 분리시켰죠. 그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분리시키는 기법. 그게 바로 문제 유연화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족 치료, 물론 이제 가족 옹호도 아까 나왔다고는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둥 하나가 집단입니다. 자, 우선은 집단의 유형. 자, 이렇게 자연 집단과 그 다음에 형성 집단으로 나뉘고요. 이 자연 집단은 쿨리가 말한 1차 집단과 유사하고요. 얘는 2차 집단과 유사한 겁니다. 자, 근데 이 형성 집단은 다시 집단 형성 목적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치료 집단과 그 다음에 과업 집단으로 나뉩니다. 이 치료 집단은 다시 5가지로 나뉘죠. 먼저 지지 집단, 그 다음에 성장 집단, 교육 집단, 치유 또는 치료 집단, 그 다음에 사회화 집단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근데 이 지지 집단은요, 자조 집단과 동일하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조 집단은 우리 시험은 그간에 자조 집단과 지지 집단을 서로 구별을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 이제 각기의 문제를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자조 집단은 우리 중독의 경우에 AA, NA, 단도박 모임과 같이 중독을 극복한 사람, 그 집단 성원이 집단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집단을 이끌어가는 형태가 이제 특히 이 자조 집단 말을 하게 되죠. 이 지지 집단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성장 집단은 자인식 증진, 잠재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죠. 그다음 이제 교육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기술과 정보를 또 제공하고, 그다음에 치료는 개인적 치료에서 성격 변화나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에 들어가죠. 사회화 집단은 이제 사회적 관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과업 집단은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사회나 팀이나 직원발전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집단의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집단 사회복지 실천으로 이제 가게 되면 집단 사회복지 실천. 자, 지금 우리 집단을 지금 구분했는데요. 집단의 유형. 그죠? 집단.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집단이라고 할 때는요. 이 집단을 정의 내릴 때에는 집단은 2인 또는 3인 이상이 모여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집단 과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집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힘, 이게 바로 집단 역동 또는 집단 역학이라고 해요. 자, 이 집단 역동은 집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집단 역동은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럼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다 주게 되고요. 이때 이제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구성 요소들. 긴장과 갈등 또는 하위 집단 또는 집단의 크기, 피드백. 이런 것들이 시험에 그간에 쭉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 실천, 이제 집단 사회복지 실천으로 얘기하게 되면 모델 중요하죠, 모델? 자, 보면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요소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집단, 그죠? 잘 나오는 집단, 1번 집단. 근데 집단은 집단 안에 집단 역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단 역학.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집단 구성원이 있죠. 집단 구성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지도 전문가. 그죠? 네 번째 프로그램. 그죠? 이런데, 이 집단사회복 실천의 모델은요, 모델 중요하죠? 모델은 맨 처음에 사회적 목표 모델이 나왔죠. 그 다음에 치료 모델 나왔고, 그 다음에 얘들을 묶어서 뭐예요? 묶어서 나온 게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사회적 목표 모델은 뭐예요? 교사의 역할, 치료자는 뭐예요? 전문가의 역할, 상호작용 모델은 뭐예요? 중제자의 목표. 중제자. 그죠? 이렇게. 이거 좀 다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지도력하고, 그 다음에 얄롬의 집단치료 효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다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집단의 이제 발달 단계를 좀 봐야 돼요. 자, 집단 발달 단계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 요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좀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여기 준비 단계에서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제 이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는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그 표 있잖아요. 거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 표에 나온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준비 단계가 집단 형성 단계가 되는 거죠. 집단 구성 단계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서는 기관 승인 먼저 받아야죠. 기관 승인.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집단 계획서 작성해야죠. 집단 계획서를 여기서 수립해야 하는데요. 집단 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 중에 평가 계획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평가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거예요? 준비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종결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평가 계획 자체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사전 모임도 하죠. 사전 면접 또는 사전 모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집단 구성을 여기서 한다는 거. 자, 근데 이 집단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거. 자,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질 집단. 이질성과 그 다음에 동질성. 동질성과 이질성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개방형과 개방형 집단으로 할지 폐쇄형 집단으로 할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뭐 있어요? 구조화된 집단과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집단. 이것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잘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초기 단계는 이 시기가 뭡니까? 긴장, 그 다음에 뭐예요? 불안과 긴장이 높고 자의식이 강하고, 그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기죠. 이 초기 단계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단계거든요. 얘가 오리엔테이션 단계인데 집단 성원들이 처음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해요. 집단원들이 소개하는 겁니다. 집단원 소개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 맨 처음 집단 시작할 때 집단 성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든지 자기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중간 단계가 이게 실행 단계거든요. 지금 뭐예요? 여기가 개입 단계예요. 왜? 종결 전에 개입하고 종결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개입 이전에 뭐가 있냐면 계약서 작성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계약이 있어요. 여기에. 알았죠? 집단 계약 여기 있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집단 사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집단 사정 도구가 여기서 시험에 나오잖아요.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 어휘분별 척도, 그죠? 의의분화 척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상호작용 차트.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사정 도구와 관련해서 각각의 특징들, 의의차별 척도가 바로 집단 성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인식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시오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시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감도가 낮은 사람, 호감도가 가장 높은 사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상호작용 차트는 상호작용 빈도를 기록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초기 집단에서의 사회복사의 역할에 보면 그 표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거기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집단 성원 간의 공통점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사회복사 역할이지만 중간 단계의 사회복사 역할 중에 그 표에 나왔던 거 그걸 기억해 보면 집단 성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것은 그건 중간 단계에서의 사회복사 역할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간 단계 같은 경우는요. 이 중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과업 중에 뭐? 바로 저항 집단 성원이죠. 집단 성원. 저항하는 집단 성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항하는 집단 성원이 나타났을 때에는 뭘 해야 한다? 자기결정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개입 단계니까 모니터링은 여기서 하는 거죠. 모니터링. 개입이니까 개입. 개입 단계에서 하는 게 뭐예요? 형성평가죠? 형성평가. 여기 형성평가이죠? 형성평가. 여기 종결 단계에서 하는 평가, 총괄평가. 그죠? 이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종결 단계에서 이 과업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 이제 자 여기 변화 노력의 유지 일반화, 즉 이제 변화 결과를 생활 영역으로 일반화하거나 또는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이제 양가 검정 여기서 다뤄줘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여기서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 간의 피드백 교환도 여기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의 필요성을 또 검토하는 거, 이게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이제 종결 단계 과업들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록 평가인데 이 평가는 우리가 단일 사례 연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단일 사례 연구는 조사론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단일 사례 연구에서는 A, B, C, D 설계, 즉 다중 요소 설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개하고 그다음에 다중 기초선 설계, 즉 복수 기초선 설계.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공부 안 하면 단일 사례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19회 시험에서 AB 설계가 AB 설계하고 또 나오기도 했지만 AB 설계는 그전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항상 시험이 조금씩 삐껴나가기는 하지만 조금씩 그러니까 안 나왔던 부분을 조금씩 한 줄 이렇게 조금씩 더 집어넣긴 해요. 그렇지만 정답을 고를 때에는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도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논점으로 오지선다에서 네 문장이 기존 논점으로 풀리면 한 문장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맞았구나 틀렸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게끔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내가 이 문장 내가 처음 봤는데 1번에서 거기에 당황하면 안 돼요. 내가 맞는 문장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또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공부했던 기출 논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답을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요, 우선은 이제 기록의 목적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기록의 유형입니다. 자, 이 기록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하죠. 특히 이제 이 과정 기록과 그 다음에 요약 기록과 그 다음에 문제 중심 기록과 그 다음에 이야기체 기록. 요걸로 이제 이게 중심이에요, 결국은.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 과정 기록. 요거는 이제 둘로 나뉘죠? 직접 인용 기록과 간접 인용 기록으로 나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좀 짚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 간접 인용 기록과 그 다음에 요약 기록 이 두 가지 있죠? 과정 기록의 간접 인용 기록, 그 다음에 요약 기록.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야기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체 기록은 이건 양식이 아니라 문체 서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서 쓴 것이 바로 이야기체 기록이에요. 그렇죠. 서술 방식과 관련된 건데 어떻든 이 두 가지가 이야기체 기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조심할 게 여기 과정 기록은 기록자의 기억 능력. 그죠? 근데 얘는 요약 기록은 기록자의 능력. 알았죠? 이렇게. 자. 그 외에 이제 여기, 문제 중심 기록에서는 SOAP, 이거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기록에서, 좋은 기록과 그 다음에
좋은 기록과 좋지 않은 기록. 이거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뭐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2번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기록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돼요. 이번에 또 목적이 나온 거 보면 이제 유형에서 다시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알죠? 그래서 여기 기록은 어차피 한 문제 나오니까 내용도 많지도 않으니까 다시 이거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기술론 전반에 대해서 또 살펴봐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시험 직전에 지금 우리 지금 2022년 20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 사실 만든 거고 시험 끝나고 나서 이 강의를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2020년 제 20회 시험을 앞두고 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한 책이 내가 좀 이게 좀 잘못 구입한 것 같다. 수험 적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책과 강의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으시면 족집게 벼락치기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2교시 사회복지 실천의 제2영역 실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마무리 짓고 제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오직 긍정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